아줌마 이거 핥아서 치워요. 락스 냄새 역겨우니까. 미경의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운해루의 정적을 찢었다. 방금 미경이 쏟아버린 식은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비웃듯 굴러다녔다. 바닥에 고인 갈색 액체는 영숙의 낡은 운동화를 적시고 양말 안쪽까지 축축하게 파고들었다. 미경은 에르메스 백을 상전처럼 모셔둔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주변에 앉은 동창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는 안쓰러운 눈으로, 누구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 보듯 영숙을 훑쳤다. 왜 청소 전문이라며? 너희 아들도 어디 구석에서 쓰레기나 치운다는데 그 씨가 어디 가겠어. 억울하면 너도 우리 아들처럼 대기업 팀장 시키든가. 미경은 명품 구두를 신은 발로 영숙의 무릎을 툭 밀었다. 영숙은 중심을 잃고 젖은 바닥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을 적시는 차가운 커피의 감촉과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향기. 영숙은 그 감촉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미경의 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 딱 24시간이었다. 미경아, 바닥이 참 차다. 영숙이 고개를 숙인 채 나직하게 응조렸다. 미경은 승리감에 취해 몸을 굽히며 영숙의 귀에 대고 비아냥거렸다. 뭐라고? 잘 안 들려. 할그라니까 무슨 헛소리야?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에는 굴욕이 아닌 포식자의 서늘한 인내심이 서려 있었다. 영숙은 젖은 손을 털지도 않은 채 미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일 내 아들이 앉을 자리도 딱 이만큼 차가울 텐데 넌 지금 커피 쏟을 때가 아니지 않니? 영숙은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미경의 명품 백 옆에 던졌다. 거기엔 미경의 아들 김도훈 팀장이 이번에 낸 혁신안이 사실은 3년 전 영숙의 손에서 폐기된 기획안이라는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제2그룹 본부장실로 와. 내 아들이 핥아야 할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직접 보여줄 테니까. 영숙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 뒤에서 미경이 소리를 지르며 수첩을 내동댕이 쳤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영숙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복도에 축축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곧 미경의 화려한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제2그룹 본사 로비의 회전교차로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색 세단들로 가득했다. 칼같이 다려진 수트를 입은 엘리트들이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하며 톱니바퀴처럼 건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거대한 자본의 성벽 아래 영숙은 회색 청소복을 입고 서 있었다. 등 뒤에 새겨진 환경미화라는 네 글자는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위에서 유령의 표식처럼 떠돌았다. 영숙은 로비 정중앙을 대걸레로 문지르며 시계를 살폈다. 8시 30분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는 김도훈 팀장의 모습이 보였다. 도훈은 한 손에 고가의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거만하게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는 로비의 정적을 깨뜨릴 만큼 요란하고 경박했다. 아, 상무님. 예, 이번 마케팅 혁신안은 제가 특별히 공을 좀 들였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도훈의 발걸음이 영숙이 막 닦아놓은 젖은 바닥을 가로질렀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도훈의 구두가 미끄러질 뻔했다. 도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칠게 흔들었다. 커피 몇 방울이 영숙의 청소복 바지에 튀었다. 아, 진짜. 아줌마, 눈 안 보여요? 사람 지나가는 거 안 보여?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바닥이 아직 안 말라서요. 도우는 혀를 차며 영숙의 청소 카트를 구두 끝으로 툭 찼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카트에 걸려있던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터지며 내용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눅진한 음식물 찌꺼기와 파쇄된 종이들이 대리석 위로 흩어졌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락스 냄새는 똑바로 좀 해요. 똑바로. 당신들 월급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알아? 한 번만 더 내 앞길 막으면 그땐 바로 아웃이야. 도우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본부장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았다. 도훈이 지나간 자리에는 진한 커피 향과 함께 천박한 권력의 냄새가 남았다. 영숙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도훈이 통화하며 무심결에 떨어뜨린 법인카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어젯밤 11시 45분. 강남 S유흥주점. 450만 원. 영숙은 그 영수증을 조용히 주머니 속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녀의 손끝이 영수증의 날카로운 단면에 스쳤지만 영숙은 아픔조차 느끼지 않는 듯 무심하게 다시 걸레를 잡았다. 오전 10시 제이. 그룹 본부장실 앞 복도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화려한 실크 투피스를 차려입은 미경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영숙이 던졌던 낡은 수첩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미경은 복도 한 구석에서 정숙이 물바지를 비우고 있던 영숙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어머, 영숙아. 너 정말 여기서 이러고 있니? 어제 그 헛소리는 이 옷 입고 하니까 더 가관이다. 미경은 영숙의 어깨에 걸린 청소용 수건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리며 비웃었다. 영숙은 대답 대신 조용히 본부장실 육중한 문을 가리켰다. 들어와 봐. 내 아들이 지금 안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미경은 콧방귀를 뀌며 본부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우리 도훈이가 본부장님한테 얼마나 총애를 받는데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 이름을 함부로 올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미경의 당당했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잦아들었다. 넓고 화려한 본부장실 안 도훈은 책상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강진우 본부장이 서늘한 표정으로 도훈의 기획안을 한 장씩 찢어 바닥에 버리고 있었다. 툭툭. 종이 조각들이 도훈의 머리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김 팀장, 내가 물었지. 이 데이터 어디서 났냐고.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물리적인 무게감이 있었다. 도훈은 바닥만 뚫어지게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셔츠 등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그게 제가 직접 밤낮 없이 현장 조사해서 우리 팀원들과 밤샘하며 만든 자료입니다. 거짓말. 진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 도훈의 얼굴에 던졌다. 날카로운 종이 단면이 도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거 3년 전에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에서 보안 파기했던 문서야. 기술적 결함 때문에 폐기된 프로젝트라고. 근데 이걸 이름만 바꿔서 신규 혁신안으로 올려? 김 팀장, 자네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군. 미경은 당황해서 도훈의 곁으로 달려가 주저앉았다. 본부장님, 우리 아들이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 이게 무슨 도훈아, 일어나.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엄마가 왔어. 일어나. 진우는 미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인터폰을 눌렀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청소 끝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복도에서 물바지를 비우던 청소복 차림의 영숙이 안으로 들어왔다. 미경은 영숙을 보자마자 악을 썼다.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하지만 진우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가 미경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모든 공간이 정지했다. 영숙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대걸레로 툭툭 치며 미경의 무릎 앞까지 밀어냈다. 미경아, 내가 말했지. 내 아들이 핥아야 할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직접 보여준다고. 영숙은 청소 카트 주머니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도훈이 어제 새벽 2시 보안카드를 도용해 서버실에 침입하는 CCTV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도훈의 얼굴이 화면 가득 선명하게 박혔다. 본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자료 보강 차원에서. 도훈이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뺐다. 영숙은 미경의 가슴팍에 꽂혀 있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이거 살 돈 다 우리 아들 회사 공금이었더라. 미경아, 너 아까 로비에서 내 아들한테 월급 준다고 했니? 아니,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돈이야. 자그마치 5억. 횡령은 형량이 꽤 세단다. 영숙은 쓰고 있던 청소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땀에 젖어 눌렸던 머리칼이 흘러내리며 청소부의 고단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서늘한 경영인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내일부터 이 건물 1층부터 30층까지 모든 화장실은 내가 닦아. 내 아들 죄가 내가 몸으로 때워야지. 안 그래? 내가 겪은 축축한 양말의 기분을 너도 느껴봐야 공평하잖아. 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도훈의 옆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화려했던 본부장실의 조명이 이제는 그녀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는 취조등처럼 느껴졌다. 영숙은 창밖에 거대한 제2그룹 전경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 조각의 쓰레기를 줍듯 차분하고도 잔인하게 입을 뗐다. 청소 시작해. 먼지 하나라도 남으면 내 아들은 오늘 바로 검찰로 간다. 내 아들 성격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거든. 미경은 바닥에 떨어진 도훈의 기획안 조각을 손으로 쥐었다. 종이 조각은 날카롭게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영숙의 뒷모습은 이제 거대한 성벽처럼 미경을 압박해왔다. 유령이라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이 성의 주인이었다. 본부장실의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미경의 고막을 때렸다. 조금 전까지 영숙의 청소복을 비웃던 미경의 손가락은 이제 바닥에 흩어진 파쇄종이들을 긁어 모으느라 정신없이 떨리고 있었다. 무릎을 꿇은 아들 도훈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비참하게 채웠다. 영숙은 책상 모서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자신이 방금 벗어놓은 청소용 장갑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장갑엔 미경이 쏟은 커피 자국이 여전히 얼룩져 있었다. 미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영숙과 진우를 번갈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영숙아, 이게 다 무슨 장난이야? 내 아들이 본부장이라니. 그럼 내가 이 회사에. 아니지. 너희 둘이나 골탕 먹이려고 연극하는 거지. 미경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며 갈라졌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명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본부장 강진우. 그 이름 옆에는 제2그룹의 대주주이자 창립 가문을 상징하는 금색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영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미경의 앞으로 다가갔다. 영숙의 낡은 운동화가 미경의 명품 백바로 옆에 멈춰섰다. 미경아, 연극은 내 아들이 했지. 남의 머리 빌려서 천재 팀장 흉내내는 연극. 근데 어쩌니 관객이 나였는데. 영숙은 발치에 떨어진 도훈의 법인카드 영수증을 미경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다.
유흥주점의 이름과 수백만 원의 결제 금액이 미경의 눈앞에서 너덜거렸다. 도우는 고개를 처박은 채 신음하듯 내뱉었다.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나 진짜 죽어. 이사님이 다 알고 계셨어. 도훈의 입에서 나온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미경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이 회사의 뿌리를 만든 한영숙 이사. 미경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동창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다. 김도훈 팀장. 횡령 금액 5억, 영업비밀 누설 시도 증거물, 그리고 인사기록 조작 정황까지. 이거 경찰서로 넘어가면 자네는 최소 10년이야. 자네 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미래, 오늘로 끝났어. 미경은 비명을 지르며 진우의 구두를 붙잡았다. 본부장님, 우리 도훈이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내 집, 내 차 다 팔면 되잖아요. 영숙이 미경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다. 그 집이랑 차, 이미 우리 회사 담보로 잡혀 있어. 도훈이가 도망갈 구멍 파느라 이미 다 써버렸거든. 넌 이제 빈털털이야, 미경아. 영숙은 벽면에 걸린 커다란 거울 앞에 미경을 강제로 끌어다 세웠다. 거울 속에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의 미경과 그 뒤에서 서늘하게 웃고 있는 청소복 차림의 영숙이 대비되어 비쳤다. 내일부터 이 건물 1층 로비 화장실로 출근해. 내가 나한테 던졌던 그 걸레, 이제 내가 잡을 차례야. 영숙의 말에 미경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내가 어떻게 청소를 해? 나 김미경이야. 우리 아들이 팀장인데. 영숙은 미경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니, 넌 이제 팀장 엄마가 아니라 범죄자 엄마야.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바닥을 닦아. 내가 닦는 타일 한 장마다 도훈이 형량이 하루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아마 손에 불이 나게 닦게 될걸? 영숙은 본부장실 구석에 놓인 새 청소 도구 세트를 미경의 발밑에 던졌다. 쨍그랑 양동이가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미경은 그 양동이를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공포스럽게 바라봤다. 아들, 보안팀 불러서 김 팀장 짐 싸게 해. 그리고 김미경 씨는 오늘부터 특별 교육 들어간다. 내가 직접 가르칠 거야. 화장실 변기를 얼마나 정성껏 닦아야 광이 나는지.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훈이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미경은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영숙의 강한 손길에 붙들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울지마, 미경아. 기운 아껴둬야지. 이제부터 내가 치워야 할 오물들이 산더미거든. 영숙은 미경의 손에 거친 고무장갑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 2천만 원짜리 백을 들던 미경의 손에 이제는 축축하고 비린 고무향이 배어들기 시작했다. 영숙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무시하지.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위로 커피를 쏟아. 근데 말이야, 그 투명인간이 마음먹고 빗자루를 휘두르면 너 같은 쓰레기들은 단숨에 쓸려나가는 거야.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하지만 본부장실의 높은 천장은 그녀의 통곡을 비웃듯 차갑게 반사할 뿐이었다. 지옥의 문턱은 그렇게 화려한 본부장실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제2그룹 본사의 지하실은 지상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기계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웅웅거리는 진동음이 미경의 전신을 압박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장미 오일 마사지를 받던 미경의 손에는 이제 거친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몸에 맞지도 않아 헐렁거리는 회색 청소복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수위처럼 느껴졌다. 미경은 락스통을 든 채 화장실 타일 앞에 주저앉았다. 타일 사이사이 낀 때를 보며 미경은 구역질을 참아냈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비참함은 막을 길이 없었다. 영숙은 팔짱을 낀 채 복도 끝 그늘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무기질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영숙의 시선은 채찍보다 매서웠다. 미경이 조금이라도 손을 멈추거나 헛구역질을 하면 영숙의 발소리가 어김없이 다가와 정막을 깼다. 미경아, 너 아까 변기 닦을 때 거울은 안 봤니? 내 눈에 서린 그 도끼 아직 안 빠졌더라. 내가 닦아야 할 건 타일이 아니라 내 그 썩어 빠진 마음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지독하리만큼 평온해서 더 잔인했다. 미경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소를 잡았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탓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영숙은 단 한 평의 공간도 대충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전 8시 건물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미경의 지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경이 팀장님 사모님이라 불리며 갑질을 일삼던 말단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수다를 떨며 화장실로 들어왔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쳐박았다. 걸레를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들이 보는 것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아니라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였다. 그거 들었어? 마케팅팀 김 팀장 말이야. 횡령한 돈으로 엄마 명품 가방 사주고 본인은 외국으로 튈 준비 다 해놨었다며? 직원의 날카로운 웃음 섞인 목소리가 화장실 안을 울렸다. 미경의 손이 굳었다. 말도 마. 본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자랑만 하고 다녔다는데 사실 그 팀장이 엄마 명의로 사준 집이랑 차 그거 다 빚이라며? 자기 도망갈 자금 마련하려고 엄마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래.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었지 뭐야.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가 미경의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다. 미경은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훈이는 나밖에 모르는 애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미경의 목소리는 락스물이 가득한 양동이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그때 영숙이 다가와 미경의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던졌다. 도훈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차명 계좌와 대출 약정서 사본들이 젖은 타일 바닥 위로 흩어졌다. 미경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그 위에 적힌 자신의 인감 도장과 서명은 선명했다. 도훈은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비리를 덮고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버려질 완벽한 방패막이로 엄마를 설계했던 것이다. 미경이 그토록 자랑하던 에르메스 백과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실 그녀의 목에 걸린 노예의 사슬이었다. 미경은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통곡했다. 락스물이 섞인 바닥에 얼굴을 부비며 그녀는 자신이 믿어온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도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영숙은 그런 미경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몰아붙였다. 미경아, 넌 내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고 했지? 근데 내 아들은 널 제물로 바쳤어. 그게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내 아들의 진심이야. 억울하니? 그럼 더 닦아. 내 아들이 남긴 그 지저분한 빚들. 내가 이 건물 바닥 다 닦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영숙은 미경이 떨어뜨린 걸레를 집어 다시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짓물러 터진 미경의 손등 위로 차가운 걸레가 닿았다. 미경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닦고 있는 이 더러운 오물보다 더 추악한 것이 바로 자신이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의 가면이었다는 것을. 미경은 오열을 멈추지 못한 채 다시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타일의 얼룩이 아니라 아들을 신격화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 영숙은 그런 미경의 뒷모습을 보며 비서에게 나직하게 지시했다. 김도훈 면회 금지 풀어줘. 이제 엄마가 직접 가서 그 아들 가면을 벗겨야 할 시간이니까. 본사 건물의 로비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지만 지하 4층 화장실에서 미경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다. 화려한 전광판 속의 세상은 이제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꿈이었다. 영숙은 화장실 거울을 닦는 미경의 뒷모습을 거울 너머로 가만히 응시했다. 내일 아침까지 2층 전부 끝내놔. 조금이라도 얼룩이 남으면 내 아들 검찰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할 거니까. 영숙의 마지막 경고가 화장실의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무겁게 울려 퍼졌다. 미경은 대답 대신 걸레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 밑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식이라는 괴물을 키워낸 죄인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였다. 구치소 면회실의 공기는 습한 곰팡이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엉겨붙어 지독하리만큼 비릿했다. 미경은 며칠간 락스물에 절여져 지문조차 흐릿해진 손을 감추려 낡은 청소복 주머니 속에 깊이 찔러 넣었다. 유리병 너머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훈이 나타났다. 미경의 심장이 발치로 툭 떨어졌다. 그녀가 평생을 받들어 모시던 대기업 팀장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누렇게 찌든 죄수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며칠 새 퀭해진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미경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아들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유리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날선 비명이었다. 엄마, 정신 있어? 영숙 아줌마한테 무릎이라도 꿇었어야지. 왜 나를 아직도 여기 놔둬? 돈은? 합의금은 마련했어? 도훈의 목소리는 유리벽을 뚫고 나올 듯 사나웠다. 미경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주머니 속에서 영숙이 줬던 대출 약정서를 꺼내 유리벽에 바짝 붙였다. 도훈아, 이게 다 뭐야? 내가 내 이름으로 빚낸 거. 너 정말 나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외국으로 튀려고 했던 거야? 엄마 집 담보 잡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 그거 정말 사실이야? 미경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새어나오듯 비참했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단 한 줄기의 부정이라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도훈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게 어차피 다 놔주려고 키운 집이잖아. 내가 좀 먼저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 동창회 가서 내 자랑하고 다닌 거 결국 엄마 만족 아니었어? 엄마가 그 아줌마 건드려서 나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내 인생 망친 건 영숙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아들의 말은 독이 든 비수가 되어 미경의 가슴 정중앙을 정확히 꿰뚫었다. 미경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들을 바라봤다. 30년 평생 남들의 비아냥을 견디며 아들을 신전 위의 우상처럼 모셔왔던 세월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오물 섞인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다.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광기 서린 눈으로 미경을 윽박질렀다. 나 팀장 만든 것도 결국 엄마 동창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 나 이용한 건 엄마야. 그러니까 책임져. 당장 영숙. 아줌마 발등이라도 할자서 나 꺼내라고.
여기서 썩기 싫단 말이야. 미경은 그 순간 자신이 키운 것이 자식이 아니라 거대한 괴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정성껏 닦고 씻겼던 아들의 영혼은 이미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미경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평생을 지탱해 온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자 마지막 남은 모성애의 파편이었다. 미경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대신 짓물러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수화기를 꽉 쥐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도 날카로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미경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 아들의 안색을 살피던 초라한 엄마의 눈이 아니었다. 도훈아, 영숙이가 그러더라. 넌 내가 키운 괴물이라고.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평생 닦아야 했던 건 화장실 바닥이 아니라 너라는 추악한 얼룩이었어. 미경의 목소리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하고 단호했다. 당황한 도훈이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미경은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너 안 꺼내.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훔친 남의 인생, 거기서 평생 썩으면서 닦아. 나도 이제 내 인생에 묻은 가장 더러운 쓰레기부터 치우려고 한다. 그게 너야. 미경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뒤에서 도훈이 유리벽을 발로 차며 발악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미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 밖으로 나오자 영숙이 정문 앞에 기대어 서 있었다. 미경은 영숙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 없었다. 미경은 영숙의 발치에 자신의 청소용 장갑을 던졌다. 영숙아, 아까 내가 닦던 화장실 마저 닦으러 가자. 이번에는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다 지워버리고 싶어. 내 인생에 묻은 저 괴물의 흔적들까지 전부 다.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온 미경은 비틀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꼿꼿해서 곧 부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멀어지는 교도소 담벼락을 보며 미경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락스독에 올라 빨갛게 진물이 잡힌 손등 위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내려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영숙은 미경에게 손수건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듯 서류 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던져주었을 뿐이다. 그게 뭐야? 미경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영숙은 정면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답했다. 내 아들이 너 몰래 팔아치우려던 내 친정 엄마 유품들 리스트. 그리고 도훈이가 내 명의로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의 진짜 담보 내역이야.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다. 거기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금가락지부터 미경이 목숨처럼 아끼던 작은 토지까지 모두 도훈의 도박빚과 유흥비의 담보로 잡혀 있었다. 미경은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찢었다. 도훈이 이놈. 나를 엄마가 아니라 지갑으로 봤던 거구나. 내가 밖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화장실을 닦는 동안 걔는 내 심장을 팔아치우고 있었어. 미경의 눈에서 나온 것은 눈물이 아니라 진한 도끼였다. 영숙은 그제야 미경을 돌아보았다. 이제 알겠니? 내가 닦아야 했던 건 타일 바닥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괴물의 속내였다는 거. 차는 다시 제2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멈춰섰다. 미경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청소 카트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끌려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미경은 청소 카트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쓰레기통 바닥을 헤집었다. 거기엔 도훈이 버렸던 파쇄된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미경은 미친 사람처럼 그 종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거야. 도훈이가 상무님 직속 라인이라고 했던 거.
사실 상무가 시킨 비자금 세탁 통로였어. 도훈이는 몸통이 아니라 꼴이었던 거야. 영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미경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키운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유령이 되기로 결심한 사냥꾼이었다. 미경은 밤새도록 지하 4층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타일 틈새에 떨어진 USB 하나를 찾아냈다. 도훈이 체포되던 날 급하게 변기 뒤로 던져 넣었던 결정적 증거였다. 미경은 오물범벅이 된 USB를 손에 쥐고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사님, 이거면 도훈이 윗선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지? 도훈이는 죄를 받아야 해. 그래야 걔가 다시는 남의 인생을 우습게 안 봐. 그리고 나도 이 회사 바닥 끝까지 닦을게. 내가 닦은 이 깨끗한 바닥 위로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이 발 못 붙이게. 영숙은 미경의 오물 묻은 손을 피하지 않고 잡았다. 거친 두 여자의 손이 맞닿은 순간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제2그룹 상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상무는 자신의 비리를 도훈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고 믿으며 와인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가 마시는 와인잔 옆으로 청소복을 입은 미경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상무는 미경을 유령 취급하며 재떨이를 비우라고 손짓했다. 미경은 말없이 재떨이를 비우며 상무의 책상 아래에 도훈의 USB를 꽂았다. 영숙이 설계하고 미경이 실행하는 완벽한 내부 청소가 시작된 것이다. 미경은 상무실을 나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러운 청소복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명품을 휘둘렀을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청소 끝났습니다, 상무님. 이제 곧 당신 인생도 깨끗하게 치워질 거예요. 미경의 혼잣말이 화려한 복도 끝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갔다. 제2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실. 박상무는 180도 정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비싼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발밑의 세상이 모두 자신의 것인 양 그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흔들었다. 김도훈 팀장이 구치소에서 절규하고 있을 시간 박상무는 이미 도훈의 계좌에서 세탁된 비자금을 자신의 해외 조세 피난처로 옮기는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멍청한 놈. 꼬리가 몸통을 지키는 건 자연의 섭리지.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재떨이에 시가재를 털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박상무는 인상을 쓰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떤 새끼가 예의 없이.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청소복 차림의 미경이었다. 땀에 젖어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 락스 도구로 붉게 짓무른 손, 그리고 오물 냄새가 밴 낡은 운동화. 박상무는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 뭐야? 김 팀장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들 뭐 하는 거야? 미경은 대답 없이 육중한 방음문을 잠갔다. 딸깍 소리가 상무실의 정적을 깨웠다. 미경은 천천히 박상무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였을 미경의 눈이 오늘따라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서늘했다. 상무님, 바닥만 닦다 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그 밑에 숨긴 시체 썩는 냄새는 못 가린다는 거요. 박상무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시체? 이 아줌마가 아들 구치소 보내더니 미쳤나 보네. 야, 김미경. 내 아들이 멍청해서 독박 쓰고 들어간 거야.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아? 박상무는 책상 위에 있던 금색 재떨이를 미경의 발치로 던졌다. 재떨이나 비워. 락스 냄새 풍기지 말고 꺼지라고. 미경은 발치에 떨어진 재떨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카트에서 젖은 행주를 꺼내 박 상무의 책상 위를 거칠게 문질렀다. 증거요? 도훈이가 바보긴 했어도 자기 목숨줄 하나는 챙겨놨더라고요. 미경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상무의 와인잔 안으로 툭 떨어뜨렸다. 붉은 와인이 튀어 상무의 흰 셔츠를 적셨다. 그 안에 상무님이 도훈이한테 보낸 녹취 파일, 그리고 이중 장부 원본 다 들어있어요. 도훈이가 체포되던 날 변기 뒤에 숨겨놨던 걸 내가 찾았거든요. 청소부가 아니면 절대 못 찾을 곳에. 박상무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떨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와인잔 속에 USB를 건져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켜졌다. 제2그룹산의 전산망 전체에 송출되는 긴급 방송이었다. 화면 속에는 청소복을 벗고 완벽한 카리스마를 갖춘 영숙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전략기획본부 박상무를 현 시각부로 해임 및 영구 제명합니다. 아울러 그가 가로챈 회사의 핵심 기술과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실시간으로 넘겼음을 알립니다. 상무실 밖 복도에서 수십 명의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미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사모님, 미경 씨, 내가 잘못했어. 도훈이 내가 어떻게든 빼줄게. 내 재산 반 줄게. 아니 다 줄게. 제발 그 USB만. 미경은 자신을 붙잡은 박상무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봤다. 미경은 들고 있던 젖은 행주를 꽉 짜서 박상무의 얼굴을 후려쳤다. 철서?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로운 파차름이 울렸다. 살려달라고? 내가 도훈이한테 다 뒤집어 씌울 때 나는 지하에서 너 같은 놈들이 싸지른 오물을 닦고 있었어. 내가 쏟은 쓰레기들 치우느라 내 손등이 다 터졌다고. 미경은 박상무의 가슴팍에 USB를 던져버렸다. 원본은 이미 영숙이 손에 있어. 이건 가짜야. 내가 얼마나 추악하게 매달리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온 쓰레기. 검찰 수사관들이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와 박상무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박상무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동안 미경은 흐트러진 상무실 카펫을 묵묵히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다. 사내 방송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영숙이 모니터 너머로 미경을 부드럽게 불렀다. 미경아, 이제 창문 열어. 썩은 냄새 다 빠지게. 미경은 상무실의 통유리창을 활짝 열었다. 강남 한복판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밀려들어와 방 안의 묵은 시가 연기를 씻어냈다. 미경은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비로소 웃었다. 락스 냄새가 아닌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그녀의 폐부로 스며들고 있었다. 박상무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상무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적막했다. 미경은 여전히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어깨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상무가 마시다 버린 와인잔의 붉은 얼룩을 행주로 천천히 닦아냈다. 평생 남의 뒤처리를 하며 살 운명이라며 자조했던 지난날의 손길과는 달랐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묻은 가장 추악한 얼룩을 직접 지워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왔다. 화려한 이사의 수트가 아닌 영숙 역시 수수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영숙은 말없이 미경의 옆으로 다가와 흩어진 서류 뭉치를 함께 줍기 시작했다. 이사님, 이런 건 제가. 미경이 황급히 서류를 뺏으려 하자 영숙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눌렀다. 락스 도구로 붉게 짓무르고 갈라진 미경의 손등 위로 영숙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미경아, 이제 이사님 말고 영숙이라고 불러.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영숙의 눈가에. 어린 잔잔한 미소에 미경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툭 하고 끊어졌다. 미경은 걸레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영숙아, 나 사실 너무 무서웠어. 도훈이가 저지른 죄,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이 건물 바닥만 닦다가 죽을 줄 알았거든. 미경의 고백에 영숙은 곁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다. 바닥을 닦아본 사람만이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는 법이야. 너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회사의 가장 어두운 곳을 다 봤잖아. 박상무 같은 인간들이 싸지른 오물들을 내가 다 치웠어. 이제 그 눈으로 이 회사를 다시 봐주면 안 되겠니? 영숙은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미경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환경관리팀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사원증이 들어 있었다. 미경이 당황하며 사원증을 밀어내자 영숙이 단호하게 덧붙였다. 단순히 청소 반장을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 청소 노동자들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화장실 구석에서 밥 먹고 제대로 된 휴게실 하나 없이 유령처럼 지냈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영진에 전달하는 책임자가 되어줘. 너만큼 그들의 고충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없으니까. 미경은 자신의 얼굴이 박힌 사원증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예전에 도훈이 팀장이 되었을 때 느꼈던 허영 섞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심장 아래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감히 누군가의 대표가 되어도 되는 걸까? 영숙은 미경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주어 말했다. 너는 이미 했어. 박상무의 비리를 잡아낸 건 본부장인 내 아들도 이사인 나도 아니었어. 바로 현장을 지키던 청소부 김미경이었지. 내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을 거야.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노을이 지는 사무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아들의 승진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지하 휴게실에 따뜻한 온도를 깔지, 어떻게 하면 청소하는 이들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미경은 처음으로 아들 도훈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자신은 이제 타인의 얼룩을 닦아주며 속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로비로 들어서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비원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영숙은 로비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유령이라 불리던 이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성벽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제2그룹의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정화와 연대의 시작이었다. 미경이 환경관리팀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나타난 첫날, 현장의 반응은 얼음장 같았다. 어제까지 함께 바닥을 닦던 동료들은 미경을 배신자 보듯 훑어보았고, 용역업체의 중간 관리자들은 미경을 영숙의 낙하산 스파이라며 대놓고 무시했다. 지하 4층, 곰팡이 냄새 가득한 비좁은 창고형 휴게실에 모인 청소 노동자들 앞에서 미경은 사원증을 꽉 쥐었다. 여러분, 저 김미경입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락스물에 손 텄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화장실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밥 먹는 짓 그만합시다. 미경의 떨리는 외침에 돌아온 것은 냉소적인 비웃음이었다. 아줌마, 이사님이랑 친하니까 한 자리 꿰찬 모양인데 우리 이용해 먹을 생각 마죠?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닦다가 조용히 나갈 사람들이니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용역업체 소장이 빼돌리고 있던 비품 횡령 장부를 들고 영숙을 찾아가는 대신 현장 직원들과 함께 가장 더러운 환기구 먼지부터 뒤집었었다. 미경은 팀장실에 앉아 있는 대신 가장 고된 새벽 타임에 나와 동료들의 걸레를 대신 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용역업체 소장이 미경의 앞길을 막아섰다. 소장은 미경의 어깨를 밀치며 비아냥거렸다. 김 팀장님, 적당히 좀 합시다. 본사이사 백 믿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여기 생태계는 내가 꽉 잡고 있어. 괜히 휴게실이니 뭐니 개선한다고 설쳐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소장은 미경의 발치에 침을 뱉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미경의 눈빛이 과거 박상무를 몰아내던 그때처럼 서늘하게 바뀌었다. 미경은 소장이 뱉은 침을 자신의 청소용 행주로 가만히 닦아내더니 소장의 가슴팍에 붙은 업체 명찰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소장님, 사람 인생은 바닥을 닦아보면 안다고 했죠? 당신이 우리 직원들 간식비 빼돌려서 뒷주머니 챙긴 거, 그리고 안전장구도 없이 독한 약품 현장에 배포한 거. 그거 다 내가 치우던 쓰레기들 속에 증거가 남아있더라고요. 미경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영숙에게 보고하려던 서류가 아니라 현장 직원들이 소장의 갑질을 기록해온 자필 서명들이었다. 미경은 영숙의 권위를 빌려 소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유령들과 연대하여 내부 청소를 시작한 것이었다. 소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는 사이 영숙이 비서들과 함께 지하 휴게실로 내려왔다. 영숙은 화려한 이사실 대신 미경이 정돈해둔 좁은 지하 통로를 걸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님, 우리 김 팀장이 보고한 내용이 꽤 흥미롭더군요. 우리 회사가 지불한 용역비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니. 영숙의 등장은 미경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미경은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미경은 뒤에 머뭇거리며 서 있던 동료 청소부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영숙 앞으로 이끌었다. 이사님, 이분들이 진짜 이 건물의 주인들입니다. 이분들의 쉼터부터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가 팀장으로서 드리는 첫 번째 정식 건의입니다. 영숙은 미경의 결연한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즉석에서 결재를 내렸다. 1층 로비의 금싸라기 땅 일부를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통유리 휴게실로 개조하고 용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여 전원 본사 직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던 유령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미경을 경계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환한 미소와 함께 거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미경은 락스 냄새가 밴 그 손들을 맞잡으며 처음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기분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미경과 영숙은 퇴근길 로비에서 마주쳤다. 화려한 수트를 입은 영숙과 청소복 위에 팀장 완장을 찬 미경. 두 사람의 복장은 달랐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순수함 그대로였다. 미경아, 오늘 내가 닦은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영숙의 칭찬에 미경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걸레 자루를 고쳐 잡았다. 영숙아,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짜 여왕은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치워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제2그룹의 로비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나 집 정리 좀 하기로 했어. 어머니가 밥상 끝에 앉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낡은 장판 위로 가라앉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습기 어린 진심이 묻어 있었다.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삼남매 중 첫째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고기를 집었다. 또 유원장 얘기예요? 엄마, 아직 그런 소리 할 나이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둘째도 옆에서 거들며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렸다. 집 정리는 무슨 집 정리예요? 그냥 오래오래 여기 살면 되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무관심과 안일함이 뒤섞인 대화 속에서 막내인 미경만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어머니의 구부정한 어깨와 유난히 떨리는 눈꺼풀을 살폈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말문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걸 미경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상 한복판에 올려두었다. 그게 이번에는 진짜 정리야. 봉투가 열리자 그 안에서 구겨진 등기부 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섞여 쏟아져 나왔다. 막내가 가장 먼저 봉투를 들여다봤고 첫째와 둘째의 시선도 그제야 상 위로 고정되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등기부 등본까지 왜 꺼내놨어요? 설마 집 파시게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고르고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짓듯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했다. 순식간에 밥상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다. 주택연금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그럼 이 집 나중에 국가가 가져가는데 우리한테 상속은요? 첫째의 목소리가 단숨에 높아졌다. 효심인 줄 알았던 아들의 웃음 뒤에 가려진 상속에 대한 탐욕이 앙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둘째 역시 기가 찬다는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엄마, 우리가 부족하게 해드린 게 뭐 있다고 이래요? 자식들 있는데. 국가에 집을 맡겨요? 이게 남들이 보면 우리 욕하는 소리밖에 더 돼요? 자식들의 빗발치는 원망 속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낡은 밥상에 나뭇결만 손가락으로 덧그렸다. 미경은 그런 어머니의 손등을 보았다. 락스 독에 오른 자신의 손만큼이나 거칠고 닳아버린 평생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훈장처럼 남은 거주름들을. 미경은 서류 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다. 거기엔 자식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견뎌온 병원비와 공과금,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식들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 아껴온 눈물겨운 숫자 적혀 있었다. 오빠도 언니도 그만해.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셨겠어? 우리 엄마 아플 때 병원비 한 번 제대로 낸 적 있어? 명절에 용돈 몇 푼 던져준 게 다잖아. 미경의 일침에 거실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봤다. 너희 원망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나 죽고 나서 이 집 때문에 너희끼리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 나 살아서는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따뜻하게 밥 먹고 죽어서는 너희한테 지 만들려고 내린 결정이다. 어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자식들의 가슴을 내리쳤다. 첫째와 둘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자식들에게 집은 유산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집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존엄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미경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회사에서 바닥을 닦으며 배웠던 정리의 진정한 의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진짜 정리는 낡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엉켜버린 관계와 욕심을 끊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것이었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이 집 엄마 마음대로 써요. 우리 눈치 보지 말고 고기도 좋은 거 사드시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고 사세요. 미경의 지지에 어머니의 눈가에 비로소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삼남매가 뿔뿔이 흩어진 밤, 미경은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미경아, 나 사실 무서웠다. 너희가 서운해할까봐.
어머니의 고백에 미경은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청소하면서 배운 게 있어. 바닥이 깨끗해야 잠이 잘 오더라고. 엄마 마음도 이제 깨끗하게 비워졌으니까 오늘 밤은 진짜 편하게 자. 두 여자는 낡은 천장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자와 그 짐을 이해하게 된 자가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정리였다. 주택연금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어머니는 아이처럼 울었다. 미경은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생애 첫 비행기에 올랐다. 행선지는 제주였다. 평생 남의 집 변기를 닦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다 휘어버린 어머니에게 제주 바다는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유토피아였다. 미경 역시 환경관리팀장으로서 받은 첫 휴가였다. 두 여자는 화려한 호텔 대신 파도 소리가 마당까지 밀려 들어오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미경은 어머니의 거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며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자식들이라는 짐을 지고 평생을 걸어온 고통의 훈장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데려왔지? 미경의 말에 어머니는 바다 내음 섞인 바람을 들이마시며 그저 허허롭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어머니를 모시고 해안가를 걸었다. 저 멀리 해녀들이 숨비 소리를 내며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의졸였다. 미경아, 저 사람들 봐라.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전복 하나 따오려고 숨을 참아내잖니. 내 인생도 딱 저랬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너희 삼남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꾹 참고 살았어. 미경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제까지 회사 로비에서 대걸레를 밀며 느꼈던 육체적 피로가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엄마, 이제 숨 참지 마. 여기 바다는 넓잖아. 그냥 크게 내뱉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그때 미경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영숙이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영숙아, 나 지금 엄마랑 제주도야. 수화기 넘어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그래, 잘했다. 너도 내 어머니도 그럴 자격 충분해. 미경아, 나도 내일 그쪽으로 갈까 하는데 친구끼리 바다나 좀 보러 가도 될까? 영숙의 제안에 미경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그룹의 실세이자 창립 주역인 영숙이 아니라 그저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로서의 부름이었다. 미경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응, 와라. 여기 바다가 참 깨끗해.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해물라면 집도 찾아놨어. 다음 날 세 여자는 제주 동쪽 끝 작은 포구에서 만났다. 화려한 수트를 벗어 던진 영숙은 밀짚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 미경과 어머니는 수수한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들은 세련된 레스토랑 대신 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건물 식당에 앉아 투박한 칼국수를 나눠 먹었다. 영숙은 미경의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니, 미경이가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정말 큰일 했어요. 덕분에 수천 명의 직원이 따뜻한 곳에서 밥 먹게 됐거든요.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영숙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번졌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에르메스 가방이나 명품 시계가 주지 못했던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바닷가에 나란히 앉은 세 여자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미경은 문득 주머니 속에 든 사원증을 꺼내 바닷물에 살짝 담갔다 뺐다.
이걸로 세상의 모든 오물을 닦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발밑에 떨어진 쓰레기는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미경의 혼잣말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미경아. 청소는 끝내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도 매일 조금씩 닦아내면서 살면 되는 거야. 두 친구는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평생 중 가장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되자 미경은 어머니와 함께 해변의 모래사장을 걸으며 주운 조개 껍데기들을 하나둘 정리했다. 이거 봐, 엄마. 겉은 거칠어도 속은 이렇게 반짝거려. 우리 엄마 마음 같아. 어머니는 조개 껍데기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보물처럼 바라봤다. 미경은 그 순간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도훈을 다시 한번 면회하겠다고.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찾은 이 평온함과 깨끗한 삶의 가치를 아들에게도 조금은 나눠주고 싶었다. 비록 그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미경이 택한 마지막 정리이자 용서의 시작이었다. 제주의 푸른 밤바다는 그렇게 두 여자의 고단했던 과거를 묵묵히 씻어내리고 있었다. 제주에서의 평온했던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 미경은 다시 그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구치소 면회실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복도 짓무른 손을 숨길 주머니도 필요 없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환경관리팀장 사원증을 가슴에 단 미경의 모습은 유리병 너머에서 걸어 나오는 도훈을 압도했다. 도훈은 며칠 새 더 초췌해진 얼굴로 수화기를 들자마자 악을 썼다. 엄마, 영숙 아줌마가 제주도까지 갔다며? 거기서 대체 뭐 한 거야? 내 얘기 안 했어? 나 곧 재판이야. 이대로 가면 나 진짜 실형 산다고. 도훈의 눈에는 여전히 반성이나 미안함 대신 엄마를 이용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탐욕만이 들끓고 있었다. 미경은 그런 아들의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마치 낯선 타인을 보듯 가만히 응시했다. 도훈아, 넌 제주 바다가 얼마나 푸른지 모르지? 평생 빌딩 숲에서 남의 돈 가로챌 궁리만 하느라 보지 못했겠지. 미경의 차분한 목소리에 도훈은 당황한 듯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빌어서 나 좀 꺼내달라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화장실이라도 닦을게. 응. 일단 여기서 나가게만 해달라고. 도훈의 눈물은 거짓이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천 번도 더 연습했을 법한 그 가짜 눈물 앞에서 미경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벽에 붙였다. 그것은 도훈의 구속 취하 요청서가 아니었다. 도훈이 엄마 명의로 몰래 내놓았던 집의 매매 취소 서류와 주택연금 가입 확인서였다. 이 집, 이제 내 거 아니야.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온전히 지키실 거고 그 이후엔 사회로 돌아갈 거야. 내가 내 인감 도둑질에서 팔아치우려던 그 욕심 내가 다 정리했어.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 집인데 그걸 왜 국가에 줘? 엄마 진짜 노망 났어? 내 합의금은? 내 변호사비는 어떡할 건데?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저주 섞인 고함이 면회실 안을 어지럽게 헤집었다. 미경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아들의 폭언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것이 자신이 키운 괴물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고함이 잦아들 무렵 미경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도훈아, 내가 청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아무리 귀하고 비싼 물건이라도 썩어서 냄새가 나면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너였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넌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더구나. 미안하다. 내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화려한 포장지만 씌워준 내 잘못이야. 도훈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미경을 바라봤다. 미경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반대편 입구의 교도관에게 전달했다. 그 안에는 도훈이 그토록 원하던 합의금이 아니라 도훈이 가로챘던 피해자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보낼 사죄의 편지, 그리고 미경이 퇴직금까지 미리 당겨 마련한 최소한의 변제금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내 죄가 씻기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죄야. 그리고 오늘부로 내 엄마 안 하려고 한다. 미경의 선언에 도훈은 미친 사람처럼 수화기를 흔들며 유리벽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엄마, 가지마. 나 버리지 마. 엄마. 미경은 차갑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스피커가 꺼진 유리벽 너머로 도훈의 비명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 흩어졌다. 미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깨끗해 보였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영숙이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오물이 치워진 자리에 오직 자신만을 위한 맑은 공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핏줄이라는 사슬을 끊어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지독하고도 달콤한 자유였다. 제2그룹 본사 로비의 풍경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유리알처럼 빛났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닥을 기는 청소복들에게 차갑지 않았다. 미경은 단정한 정장 재킷 위에 한마음 재단 상임이사라는 명찰을 달고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의 허영 섞인 또각거림이 아니라 자신의 발바닥이 닿는 지면의 단단함을 온전히 느끼는 신중한 걸음이었다. 미경은 습관처럼 화장실 입구에 멈춰서서 거울을 닦고 있는 신입 직원의 곁으로 다가갔다. 직원이 당황하며 허리를 숙이자 미경은 부드럽게 그 손을 잡고 걸레쥐는 법을 고쳐주었다. 급하게 하지 말아요. 바닥은 속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니까. 미경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도훈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엄마, 여기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변기를 닦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맡았던 냄새가 이런 거였군요. 미안해요. 라는 문장이 번진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경은 그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용서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영숙이 들어왔다. 영숙은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두 여자는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나눠 마셨다. 미경아, 이번에 재단에서 지원한 청소 노동자 자녀들 장학금 명단 봤어. 내가 직접 현장 돌면서 선발했다며? 영숙의 물음에 미경은 쑥스러운 듯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응,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부모님 손에 밴 락스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애들 위주로 뽑았어. 나처럼 자식을 괴물로 키우지 않으려면 부모가 닦는 바닥이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하니까. 미경의 대답에 영숙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예전에는 남들보다 높은 빌딩의 층수만 보였지만 이제는 저 빌딩들의 투명한 유리창을 닫기 위해 줄 하나의 의지에 매달린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영숙은 미경의 손을 가만히 덮어잡았다. 미경아, 고맙다. 내 곁에서 이 성벽의 안팎을 함께 청소해줘서. 이제야 이 건물이 진짜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져. 미경은 영숙의 손을 맞잡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에게 영숙은 두려운 상사도 부러운 질투의 대상도 아닌 자신의 삶을 정화해준 가장 맑은 거울이었다. 영수가 내일은 옥상 정원 잡초 좀 뽑자. 거기는 높은 곳이라 그런지 오물이 금방 쌓이더라.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사가 된 미경의 방 안에 따뜻하게 퍼졌다. 유령이라 불리던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이 성소 안에서 두 여자는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높은 품격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보다 위대하고 성공보다 값진 공존의 완성이었다. 노을이 지는 제2그룹 본사의 옥상 정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이제 회장이나 임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휴식 시간을 맞은 청소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수수한 작업복 차림의 영숙과 단정한 정장 차림의 미경이 나란히 서 있었다. 영숙은 화단에 핀 들꽃 하나를 가만히 만졌고 미경은 그 옆에서 먼지가 앉은 벤치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웃었다. 미경아, 이제 내 눈에 서울이 어떻게 보이니? 영숙의 물음에 미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전에는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내 아파트 한 채, 내 명품 백 하나만 보였는데 이제는 저 빛을 밝히기 위해 밤새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문지르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보여. 영숙아, 나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영숙은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그래, 자기 삶에 묻은 얼룩을 제 손으로 닦아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왕이지. 두 여자는 말없이 저물어가는 태양을 응시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의 진실을 깨달은 두 친구의 그림자가 옥상 정원을 가로질러 길게 늘어졌다. 미경은 가슴에 달린 사원증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두 여자의 우정은 더 이상 락스 냄새가 아닌 갓 세탁한 린넨처럼 보송하고 깨끗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당신이 무심코 쏟은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일 수도 혹은 인생을 바꾸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경의 복수와 성장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내 인생에도 닦아내고 싶은 얼룩 같은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이 뜨거운 우정이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정의롭고 깨끗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